인류는 늘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 왔습니다. 100년 후의 세상, 1000년 후의 문명, 혹은 별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우주 시대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만약 인간이 수백 년이 아니라 수백만 년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만약 한 사람이 은하계 전체를 여행하며 수많은 문명의 탄생과 멸망을 직접 목격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인간이라는 종족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해버린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 존재했던 한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들입니다. 수천 명의 복제체로 나뉘어 은하계 곳곳으로 흩어진 그들은 별과 별 사이를 여행하며 경험을 쌓고 수만 년에 한 번씩 다시 만나 자신들이 보고 들은 기억을 공유합니다. 그들에게 수천 년은 긴 시간이 아니며 문명의 흥망성쇠조차 하나의 역사적 풍경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의 오랜 모임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백만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질서가 무너지고 누군가가 그들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추적하던 그들은 인류의 역사보다도 오래된 은하계 전체의 운명과 연결된 거대한 비밀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백만 년의 시간, 수천 개의 별, 셀 수 없이 많은 문명의 흥망성쇠,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끝에서 드러나는 우주의 가장 오래된 수수께끼. 오늘 소개할 작품은 현대 하드 SF의 거장 알래스터 레이놀즈가 그려낸 장대한 우주 서사시 하우스 오브 선즈입니다. 챕터 1. 수백만 년의 유산, 샤터링과 라인들의 세계. 상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600만 년 뒤의 우주를요. 인류는 이미 오래전에 태양계를 벗어났고 수천 개의 별 주변에 문명의 흔적을 남겼으며 그 문명들 중 일부는 흥성했다가 쓰러지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형태로 변모해버렸어요. 알래스터 레이놀즈가 그려낸 이 먼 미래의 은하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우주 진출이라는 개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복잡한 역사의 층위를 품고 있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존재들이 있어요. 바로 샤터링,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수천 명의 클론들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복제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동일한 유전자와 기억, 동일한 인격에서 출발하지만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각자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존재로 성장해 나가거든요. 같은 씨앗에서 자랐지만 서로 다른 토양과 기후 아래에서 전혀 다른 나무가 된 것과 비슷한 셈이죠. 이 수천 명의 샤터링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함께 움직일 때 그 집단을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라인은 일종의 가족이고 부족이고 동시에 문명의 단위이기도 해요. 외부에서 보면 하나의 거대한 조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천 개의 개별적인 의지와 개성을 가진 존재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공통의 역사를 공유하는 공동체예요. 그들이 공유하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기억의 뿌리이고 그 기억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단 한 명의 인간에게 닿는 거예요. 레이놀즈의 소설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게 될 주요 라인은 아브라힘슨 라인이에요. 이 라인의 샤터링들은 각자의 이름 앞에 아브라힘슨이라는 공통의 성을 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될 두 주인공은 캄파넬라 아브라힘슨과 퓨리나 아브라힘슨이에요. 둘은 수백만 년 전 동일한 인간에서 갈라져 나온 샤터링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감정은 단순히 나와 같은 존재를 바라보는 감정이 아니에요. 수천 년의 각자의 삶이 그들 사이에 쌓아놓은 것은 공통점만큼이나 깊은 차이이고 그 차이 속에서 피어난 애정과 연대감이 이 이야기의 가장 따뜻한 심장부를 이루고 있답니다. 라인들이 은하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들은 수십만 년에 걸쳐 은하 전체를 순례하는 거대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항성에서 항성으로 이동하는 동안 우주선 안의 시간은 바깥 우주의 시간보다 훨씬 느리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 빚어내는 시간, 지연 효과예요. 샤터링들은 이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백만 년이라는 우주적 시간 속에서도 개인으로서의 수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정이 단순한 탐험이나 이동이 아닌 이유는 일정한 주기마다 라인에 모든 샤터링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회합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십만 년 만에 돌아오는 이 회합에서 각자가 살아온 삶의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환하는 의식이 이루어집니다. 수천 명의 샤터링이 각자의 삶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기억의 강으로 합류하는 순간이에요. 이 기억 공유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라인이라는 공동체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갱신하고 확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식이기도 합니다. 은하 문명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피플이라는 개념도 알아두어야 해요. 레이놀즈가 그린 이 세계에는 라인과 같은 장수 존재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수명을 가진 인간들, 그들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별 주변의 문명들도 존재하고 그들을 피플이라고 총칭합니다. 라인들은 이 피플들이 세운 문명들을 수십만 년에 걸쳐 지켜보면서 때로는 도움을 주고 때로는 거래를 하며 공존해왔어요. 하나의 별 문명이 흥성하고 쇠락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목격한 라인들에게 역사란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살아있는 기억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에는 라인보다도 훨씬 오래되고 강력한 존재들의 흔적이 있어요. 수백만 년 전에 이미 은하 문명의 절정을 경험하고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종족들, 또는 인간의 형태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무언가로 변모해버린 존재들이에요. 이 존재들이 남긴 흔적들, 그들이 구축했다가 버리고 간 구조물들과 기술들이 여전히 은하 곳곳에 산재해 있고, 라인들은 이 유산들을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답니다. 레이놀즈가 이 세계를 설계할 때 철저하게 지킨 원칙이 있어요. 빛보다 빠른 이동, 즉 초광속 여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많은 SF 소설들과 달리 이 우주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정보와 물질이 빛의 속도의 벽을 넘지 못해요.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제약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의 사회 구조와 문화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조건이에요.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수백 년, 수천 년의 여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하는 결코 하나의 통일된 제국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중앙 권력도 광대한 은하 전체를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질서는 중앙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라인들과 문명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맺어온 약속과 관계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그물망이에요. 그 그물망 속에서 라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은하의 기억을 지키는 수호자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긴 시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독한 순례자들이기도 합니다.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의 하중을 어깨에 얹고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잃지 않으려는 존재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챕터 2, 아비게일, 헤수스 마리아, 모든 것의 시작. 그 고독한 순례자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라인의 이야기는 한 소녀에게서 시작돼요. 600만 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포에비 오르도비시안 라인의 모든 것은 아비게일 헤수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명의 인간 어린아이로 수렴되거든요. 600만 년이라는 숫자는 입으로 말하기는 쉬워도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워요.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처음 아프리카 대륙에 발을 내디딘 게 불과 30만 년 전이라는 걸 떠올려 보면 아비게일이 살았던 시대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아득히 먼 곳에 있는지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먼 시간의 저편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아비게일이 자라난 곳은 캄파닐라라는 이름의 저택이에요.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캄파닐라는 그야말로 미로 같은 공간이었어요. 수백 개의 방들이 얽히고 설킨 복도로 연결되어 있고, 그 복도들은 다시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꺾이고 갈라지면서 어디가 어디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 방들 안에는 무수한 사물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방에는 고대의 악기들이, 어떤 방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물들이, 또 어떤 방에는 빛을 내는 조형물들이 놓여 있었고, 소녀 아비게일은 그 공간을 탐험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캄파닐라는 단순한 저택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였고, 그 세계는 아비게일에게 끝없는 경이로움의 원천이었어요. 그런데 캄파닐라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저택 안에는
아비게일 말고 다른 아이들도 있었는데 어린 아비게일의 눈에 그 아이들은 왠지 모르게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 닮았으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설명하기 힘든 거리감이 있었어요. 아비게일이 훨씬 나중에야 이해하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이들은 모두 아비게일 자신의 복제본들이었어요. 캄파닐라는 처음부터 실험적인 공간으로 설계된 곳이었고 그 실험의 핵심에는 복제된 인간들이 서로 다른 환경과 경험을 통해 어떻게 각자 다른 개성을 갖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동일한 유전자에서 출발했지만 각자 다른 기억과 경험을 쌓아가면서 저마다 고유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이 실험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아비게일이 살던 시대의 기술적 맥락을 함께 이해해야 해요. 당시 인류는 이미 의식을 디지털 형태로 복사하거나 육체를 재구성하는 기술을 개발해둔 상태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파일을 복사하듯 한 인간의 기억과 인격 전체를 새로운 신체에 이식하거나 여러 개의 복사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미 기술적으로는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단순히 복사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캄파닐라에서의 실험은 바로 그 간극을 탐구하는 시도였어요. 동일한 출발점을 가진 존재들이 서로 다른 여정을 거치면서 진정으로 서로 다른 개인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 했던 거예요. 아비게일은 캄파닐라에서 성장하면서 이 모든 것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흡수해 갔어요. 그리고 그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녀는 하나의 거대한 결정을 내려요. 단순히 몇 개의 복제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에 달하는 자신의 복제들을 창조하고 그 복제들이 각자 완전히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은하 전체로 분산시키는 결정이었어요. 이게 바로 포에비 오르도비시안 라인의 탄생 순간이에요. 아비게일은 이 라인을 통해 한 개인의 수명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을 이루고자 했어요. 단일한 육체와 단일한 의식의 한계를 넘어서 수천 개의 시선과 수천 개의 경험이 하나의 연결된 기억체계 안에서 공유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라인이 추구하는 이상이었거든요. 각각의 복제인 쉐터링들은 은하의 여러 장소로 흩어져 나름의 삶을 살아가요. 어떤 쉐터링은 새로운 문명과 접촉하고, 어떤 쉐터링은 고대의 유적을 탐험하고, 또 어떤 쉐터링은 전쟁을 목격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상실을 감내하면서 자신만의 역사를 쌓아가요. 그리고 수백 년에 한 번씩 은하 각지로 흩어진 쉐터링들이 한자리에 모여요. 이 모임을 그랜드 컨버세이션, 즉 대화합의 자리라고 불러요. 이 자리에서 쉐터링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기억들을 서로 나누고 통합하면서 한 개인이 수백 년에 걸쳐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방대하고 입체적인 집단 기억을 형성해요. 아비게일이 캄파닐라에서 품었던 질문, 즉 동일한 존재에서 출발한 개인들이 각자 다른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하나의 연속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는 이렇게 라인이라는 형식을 통해 살아있는 실험으로 이어져 온 거예요. 소설 하우스 오브 선스의 프롤로그는 바로 이 아비게일의 어린 시절, 캄파닐라에서의 기억을 직접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독자들은 처음에는 그저 어느 낯선 저택에서 자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곧 이 프롤로그가 600만 년짜리 이야기 전체의 뿌리임을 알게 되죠. 알레스터 레이놀즈가 이 프롤로그에서 선택한 전략은 매우 영리한 거예요. 600만 년이라는 우주적 시간 앞에서 독자가 압도당하는 대신 한 어린 소녀의 눈으로 본 아침 햇살, 미로 같은 복도에서 느낀 설레는 두려움, 자신과 닮은 아이들 사이에서 느낀 묘한 소외감 같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감각적인 기억으로 이야기를 열기 때문이에요. 독자의 마음이 아비게일이라는 구체적인 한 사람에게 먼저 닿게 한 다음 그 사람이 품었던 꿈이 600만 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어떻게 실현되고 또 어떻게 위기를 맞는지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에비 오르도비시안 라인의 쉐터링들, 그 중에서도 이 이야기의 두 주인공 아바시와 캄퍼가 겪게 될 모든 일들은 결국 아비게일이 캄파닐라에서 처음 품었던 질문들의 연장선에 있어요. 존재는 복제될 수 있는지, 복제된 존재들도 진정한 의미의 개인일 수 있는지,
그리고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처음의 목적과 감정을 잃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라는 질문들이 이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아비게일 헤수스 마리아라는 소녀의 어린 시절 기억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가 그토록 거대한 우주를 다루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잃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라인의 탄생 신화는 단순한 배경 설정이 아니라 이야기 전체가 기대고 있는 감정적 토대인 셈이에요. 챕터 3. 포에비와 아비, 두 쉐터링의 현재. 아비게일 헤수스 마리아가 캄파닐라에서 품었던 그 오래된 꿈은 600만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 꿈을 이어받아 은하를 순례하는 수천 명의 쉐터링들 가운데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포에비 오르도비시안과 아비나스카 레드플라워. 이 두 이름은 포에비 라인 안에서도 특별한 무게를 갖고 있어요. 이들은 같은 원형에서 태어난 쉐터링들이지만 수백 년에 걸쳐 각자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자라났고 그럼에도 서로를 향한 감정만큼은 어떤 시간도 완전히 바꾸어 놓지 못했어요. 포에비는 라인 안에서 이른바 탐사형 쉐터링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미지의 공간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아직 지도에 기록되지 않은 항성계나 수천 년 전 멸종한 문명의 흔적 같은 것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쪽이죠. 그렇다고 포에비가 무모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녀는 관찰하고 기록하는 데 있어 매우 꼼꼼하고 신중한 편이에요. 수백 년을 살아온 존재답게 그녀의 판단력은 경험이 깊이 스며든 것이어서 위험을 감지하는 직관과 새로운 것을 향해 뛰어드는 용기가 그녀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포에비가 탑승하는 우주선은 라인의 공용 함선 가운데서도 꽤 오래되고 작은 편에 속하는데 그 배 안에서 포에비는 오랜 시간 혼자 여행해왔어요. 은하를 가로지르는 광년 단위의 거리를 혼자 항해하면서도 포에비는 고독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안에서 일종의 안도감을 찾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수백 년을 살아온 존재에게는 고독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의 익숙한 상태가 되는 건지도 몰라요. 아비나스카 레드플라워는 포에비와는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원형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아비나스카는 포에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을 발전시켜 왔어요. 아비나스카는 라인 내부의 일들을 조율하고 기억을 보존하는 역할에 더 깊이 관여해온 편이에요. 쉐터링들 사이의 통신을 관리하고 그랜드 컨버세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쉐터링들이 수집한 기억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에 오랜 시간을 쏟아왔어요. 그래서인지 아비나스카는 포에비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로 라인 전체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개별 쉐터링들이 각자의 여정 속에서 보지 못하는 흐름들, 수백 년에 걸쳐 라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어떤 쉐터링이 어떤 방향으로 멀어져 가는지 같은 것들을 아비나스카는 누구보다 또렷이 보고 있어요. 그런 역할을 오래 해온 탓에 아비나스카의 성격에는 조용한 무게감이 배어 있어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한번 말을 꺼내면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 깊은 곳에 닿는 그런 사람이에요. 포에비와 아비나스카가 같은 라인의 쉐터링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한 원형 인간 아비게일의 복제라는 사실은 둘 사이의 관계를 처음부터 복잡하게 만들어요. 라인에는 암묵적인 금기가 있어요. 같은 라인의 쉐터링들끼리 연인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은 라인의 오랜 관습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에요. 표면적인 이유는 명백해요. 같은 원형에서 복제된 존재들끼리의 결합은 일종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나 다름없다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금기의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실용적인 곳에 있어요. 수천 명의 쉐터링들이 수백 년에 걸쳐 서로 얽히고 감정을 나누다 보면 그랜드 컨버세이션에서 기억을 통합하는 과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집단 기억이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각 쉐터링이 어느 정도의 감정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라인 내부에서 강한 감정적 유대가 형성되면 그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 금기를 알면서도 포에비와 아비나스카는 서로를 향한 감정을 완전히 지워내지 못한 채 수백 년을 살아왔어요. 둘이 마지막으로 만난 건 수십 년 전의 일이에요. 그랜드 컨버세이션이 열리기 전 잠시 같은 항성계에 머물렀을 때 짧게 마주쳤던 그 순간이 포에비의 기억 속에서는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포에비는
혼자 항해하는 시간 동안 때때로 그 기억을 꺼내어 보곤 해요. 광년의 공허함 속을 홀로 가로지르는 여정에서 아비나스카의 목소리와 그녀가 한 말들이 불현듯 떠오를 때 포에비는 그 감정이 자신 안에서 아직 살아있다는 걸 새삼 확인하게 되죠. 아비나스카도 마찬가지예요. 라인의 기억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오랜 작업 속에서 아비나스카는 때때로 포에비가 수집하고 보낸 관측 기록들을 마주해요. 포에비의 손길이 닿은 데이터들을 보고 있으면 아비나스카는 포에비가 지금 어떤 곳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이 일종의 그리움으로 번지는 걸 스스로도 어쩌지 못해요. 같은 원형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느끼는 감정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과는 전혀 다른 가능성의 자신을 향한 경이로움과도 맞닿아 있어요. 이제 그랜드 컨버세이션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은하 각지에서 쉐터링들이 약속된 장소를 향해 항로를 잡기 시작했고 포에비와 아비나스카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만에 재회를 앞두고 포에비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아비나스카를 다시 만난다는 것,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수십 년의 고독한 항해를 견디게 해준 이유 중 하나였다는 걸 포에비는 굳이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설렘 밑에는 불안이 함께 흐르고 있어요. 포에비는 이번 그랜드 컨버세이션이 어쩐지 예전과는 다를 것 같다는 예감을 지우지 못하거든요. 라인 전체의 통신망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신호들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다른 쉐터링들로부터 오는 신호들이 어떤 구간에서 끊기거나 왜곡되는 일이 평소보다 잦아졌고 그랜드 컨버세이션 장소를 향해 항로를 잡은 일부 쉐터링들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고 있어요. 포에비는 그것이 단순한 통신 장애인지 아니면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의 조짐인지를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 불안한 예감은 아비나스카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과 함께 포에비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어요. 챕터 4. 학살. 캄파닐라 집회의 재앙. 그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캄파닐라 행성계는 포에비 오르도비시안 라인이 수십만 년 전부터 그랜드 컨버세이션의 장소로 정해둔 곳이에요. 은하의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도 유독 고요하고 안정적인 이 항성계는 라인의 모든 쉐터링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기억을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신성한 공간이었어요. 그랜드 컨버세이션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수십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은하 각지에서 홀로 살아온 수백 명의 쉐터링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 각자가 겪은 것들을 나누고 서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거대한 시간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기로 약속하는 의례예요. 포에비에게 그것은 수백 년간의 고독한 항해 끝에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는 순간이었고 아비나스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캄파닐라에 도착했을 때 포에비가 마주한 것은 재회의 설렘이 아니었어요. 라인의 쉐터링들이 모여 있어야 할 그 공간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캄파닐라 행성계 곳곳에서 포에비 오르도비시안 라인의 쉐터링들이 조직적으로 살해되고 있었거든요. 수십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은하를 누벼온 존재들이 약속된 장소에 모이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려 제거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랜드 컨버세이션의 일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라인의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였던 집회의 장소와 시기를, 그리고 쉐터링들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우연이나 충동에 의한 공격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획된 학살이었어요. 쉐터링들은 서로 광년 단위의 거리를 두고 떨어진 채로 이동하고 있었는데도 공격은 마치 그 모든 위치를 동시에 알고 있는 것처럼 정밀하게 이루어졌어요. 한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쉐터링들이 표적이 되었고 그들이 탑승한 선박들이 하나씩 침묵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라인 전체의 통신망으로 들어오던 신호들이 끊기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주파수들이 늘어났으며 살아남은 쉐터링들은 점점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포에비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어요. 수십만 년을 함께 살아온 라인의 동료들이, 자신과 같은 원형에서 나온 존재들이 이 순간 하나씩 지워지고 있다는 현실을 포에비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아비나스카는 어디에 있는지,
아비나스카는 살아있는지 그 질문이 포에비의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수백 년 동안 멀리서 서로를 그리워했던 두 사람이 드디어 같은 공간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 그 재회의 자리가 학살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비나스카도 살아남았어요. 캄파닐라 행성계에서 포에비와 아비나스카가 서로를 다시 찾아냈을 때 그것은 설렘의 재회가 아니라 폐허 위에서의 재회였어요. 두 사람이 나누는 첫 번째 말들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이야기들이 아니었고 라인의 기억이나 각자가 겪어온 세월에 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쉐터링들이 살아남았는지, 지금도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누가 왜 이 일을 저질렀는지를 서로 확인하는 말들이었어요. 살아남은 쉐터링들의 수를 파악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충격이었어요. 원래 수백 명에 달했던 포에비 오르도비시안 라인의 쉐터링들 가운데 캄파닐라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극소수였어요. 수십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라인이 단 한 번의 집회를 노린 공격으로 인해 사실상 괴멸에 가까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도 라인의 가장 중요한 의례의 자리에서 모두가 한 곳에 모이는 바로 그 순간의 말이에요. 포에비와 아비나스카가 느끼는 감정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것이었지만 그 어느 것도 단순하지 않았어요. 공포는 분명히 있었어요.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은 누군가가 아직 그곳에 있을 수도 있었고 살아남은 쉐터링들도 언제든 다시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공포 못지않게 분노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수십만 년을 살아온 라인의 존재들이 이렇게 지워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누가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분노였어요. 이 사건이 소설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 되는 건 바로 이 지점에서예요. 포에비와 아비나스카는 단지 살아남은 것으로 끝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했고 누가 저질렀는지를 찾아야 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를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걸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어요. 수십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은하를 살아온 존재들이 가진 기억과 능력과 의지가 이 질문들을 향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단순한 복수나 진상 규명을 넘어 은하 문명 전체의 오래된 비밀과 맞닿아 있는 길로 두 사람을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챕터 5. 도망치는 자들, 추격과 생존의 여정. 포에비와 아비나스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캄파닐라의 폐허에서 살아나온 순간부터 두 사람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었는데 그건 바로 멈추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은 세력이 아직 그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고 살아남은 쉐터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 추격은 반드시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움직였어요.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몸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 긴박함 속에서 포에비와 아비나스카는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에 의지했어요. 그건 바로 노스텔지아 포 인피니티였어요. 노스텔지아 포 인피니티는 단순한 우주선이 아니에요. 이 소설에서 이 배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묘사되는데 실제로 이 우주선에는 인공의식, 즉 배 자체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인류가 우주로 퍼져나간 지 수백만 년이 지난 이 세계에서 오래된 우주선들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하나의 인격체에 가까운 존재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노스텔지아 포 인피니티가 바로 그런 배였어요. 포에비와 아비나스카에게 이 배는 거주지이자 동반자이자 도피처이기도 한 셈이에요. 방대한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오래된 것들이 가진 기묘한 온기를 품고 있는 배였어요. 노스텔지아 포 인피니티의 가속이 시작되는 장면은 독자에게 엄청난 해방감과 동시에 거대한 불안감을 함께 안겨줘요. 광속에 근접하는 속도로 캄파닐라 성계를 빠져나가면서 포에비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직할지도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수십 번의 세기에 걸쳐 만들고 다듬고 지켜온 집회의 장소가 이제 잿더미와 침묵만이 남은 곳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배의 센서가 보내오는 신호들을 읽으면서도 포에비의 의식 한쪽은
여전히 그 잔해 속에 흩어져 있는 동족들의 기억에 붙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감상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추격이 시작되었거든요. 처음에는 희미한 신호였어요. 노스텔지아 4 인피니티의 감지 시스템이 포착한 것은 아직 윤곽조차 또렷하지 않은 흔적이었는데 배의 후방에서 무언가가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거의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추적하는 대상의 정체를 파악하려 할수록 신호는 더 교묘하게 형태를 바꾸었고 일반적인 우주선이 발산하는 방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것이 포에비와 아비나스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이유는 단순히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꾸준히 유지하며 따라 붙는다는 것이 더 섬뜩했어요. 이 추격전의 공포는 전통적인 SF 액션이 가진 그것과는 결이 달라요. 알레스터 레이놀즈가 이 장면들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은 총성과 폭발이 난무하는 스펙터클이 아니라 방대한 우주공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에게 쫓기는 심리적 압박감이거든요. 광년 단위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이 추격은 어쩌면 가장 무서운 종류의 추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의 얼굴도 의도도 알 수 없는 채로 그저 자신들이 목표가 되었다는 사실만을 안고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더 혼란스러운 건 그들이 통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포에비와 아비나스카는 살아남은 다른 쉐터링들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어요. 학살 이후 뿔뿔이 흩어진 동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당연한 시도였어요. 그런데 이 통신의 과정에서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자신들과 같은 라인의 쉐터링이라고 주장하며 접촉해오는 신호들 가운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수십만 년을 함께해온 동족이라 해도 지폐가 파괴되고 모든 질서가 무너진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어떤 신원도 100% 신뢰할 수 없었어요. 혹시 누군가가 살아남은 쉐터링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제거하려는 미끼로 이 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포에비는 그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건 거의 편집증에 가까운 공포였지만 방금 자신의 눈앞에서 수십 명의 동족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이후로는 그 어떤 의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었어요. 믿을 수 있는 자와 믿을 수 없는 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소설이 독자에게 가장 깊은 불안감을 심어주는 지점이에요. 우리는 보통 오랜 관계나 공유된 역사가 신뢰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수십만 년을 함께 살아온 쉐터링들 사이에서도 배신이 가능하고 학살이 가능하고 누군가가 내부에서 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떠오르는 순간 그 신뢰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요. 포에비와 아비나스카는 이 의심의 무게를 두 사람이 함께 감당해야 했어요. 각자의 공포를 털어놓으면서도 서로만큼은 의심하지 않으려는 그 필사적인 노력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들어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노스텔지아 4 인피니티가 항로를 바꾸고 또 바꾸면서 추적자의 신호를 따돌리려 하는 동안 포에비와 아비나스카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논의해요.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캄파닐라의 학살을 계획하고 실행한 세력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저 은하 이곳저곳을 떠돌다가는 결국 어느 순간 다시 표적이 될 거라는 것도요. 그래서 이 도피는 처음부터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조사이기도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향해 다가가야 했어요. 수십만 년이라는 시간이 쌓아온 기억과 지식을 가진 두 존재가 지금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은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광활하고 침묵으로 가득 찬 우주를 가로지르며 노스텔지아 4 인피니티는 앞으로 나아갔고 그 여정의 끝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챕터 6. 머신 피플과 잠든 신들. 우주의 다른 존재들. 노스텔지아 4 인피니티가 은하의 어둠 속을 헤쳐나가는 동안 포에비와 아비나스카가 마주해야 했던 건 단순히 추적자들만이 아니었어요. 우주는 쉐터링들만의 공간이 아니었고 수백만 년의 시간이 흐르는 사이 이 광활한 은하 안에는
쉐터링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변모한 존재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포에비 일행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실감해야 했던 존재들이 바로 머신피플, 기계인간이라 불리는 이들이었어요. 머신피플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어쩌면 단순한 로봇이나 안드로이드를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철학적인 존재들이에요. 머신피플은 원래 인간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수백만 년 전 인류의 어떤 계통이 생물학적 몸을 포기하고 기계적 기반 위에 자신의 정신과 의식을 이식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 후손들이 세대를 거듭하며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지성체로 진화한 결과가 바로 머신피플이에요. 그들의 몸은 금속과 합성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의 사고는 유기적 뉴런이 아니라 정교한 연산 구조 위에서 작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인간의 후예라고 여기고 있어요. 기억과 정체성, 감정과 욕망이 여전히 그들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죠. 쉐터링과 머신피플의 관계는 단순히 우호적이라거나 적대적이라고 잘라 말하기 어려운 오랜 역사와 상호 이해 위에 쌓인 복잡한 것이에요. 쉐터링들은 인간의 또 다른 유산이고 머신피플 역시 인간에서 갈라져 나온 존재들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두 종족은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친척 관계가 반드시 따뜻함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은 그 어떤 공통된 기원도 희미하게 만들 만큼 깊고 길거든요. 쉐터링들이 복제인간으로서 수천 년마다 지폐를 열고 자신들의 기억을 공유하며 정체성을 유지해온 반면 머신피플은 그런 방식의 연속성 대신 기계적 불멸이라는 전혀 다른 해법을 선택했어요. 죽지 않는 몸, 복제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자아, 그리고 개인의 역사가 곧 수백만 년의 역사와 동일한 그 존재 방식은 쉐터링들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포에비가 머신피플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순간은 소설에서 상당히 긴장감 있게 묘사돼요. 그들은 외모적으로도 쉐터링들과 구분되고 무엇보다 그들이 말하는 방식,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머신피플은 오랜 세월을 통해 쌓인 방대한 데이터와 연산 능력을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감정적 반응보다 논리적 판단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차갑거나 무감각한 존재들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수백만 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기억의 무게가 그들에게 묘한 깊이와 고요함을 주고 있었어요. 포에비는 그 고요함이 때로 위압적으로 느껴진다고 했는데 그건 아마도 자신이 지닌 수십만 년의 기억조차도 머신피플 앞에서는 짧게 느껴지는 그 묘한 상대적 감각 때문이었을 거예요. 머신피플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종족의 등장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들은 은하 생태계의 균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존재들이에요. 쉐터링들이 지폐 학살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에 충격을 받고 있을 때 머신피플은 그보다 훨씬 더 긴 역사적 맥락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기억 속에는 쉐터링들의 집회가 처음 시작되기 이전의 시대도 있었고 은하 문명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던 먼 과거도 있었거든요. 그 깊은 역사적 시야가 포에비에게는 동시에 통찰이자 불편함이었어요. 자신들이 수십만 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은하의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새삼 직면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깊은 역사의 층위에서 포에비와 아비나스카는 처음으로 잠든 신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잠든 신들은 그 이름만으로도 무언가 엄청난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들은 머신피플이나 쉐터링보다도 훨씬 오래된 어쩌면 은하 문명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존재했을지 모르는 어떤 고대의 지성체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아무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은하 곳곳에 그들이 남긴 흔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고대 구조물들, 어떤 알려진 문명과도 일치하지 않는 기술의 잔재들, 그리고 수십만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화와 전설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심연의 존재들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머신피플은 잠든 신들에 대해 말할 때 유난히 조심스러워졌어요.
수백만 년의 경험을 가진 그들도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포에비에게는 거꾸로 그 존재들의 무게를 실감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신호였어요. 잠든 신들이 정말로 잠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활동 중인 것인지조차 불분명했고, 그들이 은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은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다만 일부 머신 피플들 사이에서는 최근 은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례적인 사건들, 예를 들어 쉐터링 집회의 대학살 같은 것들이 잠든 신들의 각성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돌고 있었어요. 이 추측은 포에비와 아비나스카에게 전혀 새로운 방향의 공포를 열어놓았어요. 지금까지 두 사람은 학살의 배후가 어떤 구체적인 세력, 즉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는 누군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수백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고대의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의도를 파악하고 협상하거나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자연현상처럼 은하를 바꾸어 버리는 무언가라면 살아남는다는 것의 의미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은하 생태계는 이렇듯 서로 다른 지성체들이 서로 다른 시간의 척도 위에서 공존하고 충돌하는 복잡한 공간이에요. 쉐터링들은 수천 년 단위의 집회 주기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머신 피플은 개인의 불멸이라는 방식으로 역사를 몸 안에 간직하며, 그리고 잠든 신들은 수백만 년이라는 지질학적 시간 위에서 무언가를 도모하거나 혹은 단순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포에비가 이 은하 생태계의 전모를 이해하기 시작한 건 어쩌면 집회 학살 이후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우주의 진짜 규모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수십만 년을 살아온 존재도 이 우주 앞에서는 여전히 작고 여전히 많은 것을 모르고 여전히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이 포에비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챕터 7. 음모의 윤곽, 학살의 진짜 이유. 그 두려움이 자리를 잡기 시작할 무렵 포에비와 아비나스카가 수집해온 파편들이 하나씩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무관해 보이던 단서들이 마치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별자리의 별들이 비로소 하나의 형상을 이루듯 천천히 하나의 그림으로 수렴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그림은 포에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품고 있었어요. 쉐터링 집회 학살의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친 건 하나의 이름이었어요. 정확히는 이름이라기보다 서명 혹은 흔적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은하 전역에 흩어진 여러 라인들의 고문서와 암호화된 통신 기록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그 패턴은 어떤 단일한 존재가 남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라인들, 서로 수천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해온 집단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같은 패턴을 남기고 있었는데,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소름 돋는 이야기였어요. 서로 만난 적도 없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지도 않은 존재들이 어떻게 같은 흔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 정확하게는 누가 그들로 하여금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만든 것인지를 물어야 했어요. 그 답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아비나스카였어요. 아비는 쉐터링들이 집회를 위해 만들어둔 고속통신 아카이브에서 오래된 협약 문서 하나를 발굴해냈어요. 문서는 수천 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고 여러 라인들 사이에서 맺어진 일종의 비밀 협약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협약을 라인들의 언어로는 침묵의 서약이라고 불렀는데, 이름 그대로 어떤 특정한 진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의 핵심은 쉐터링들, 즉 수천 년마다 모여 정보를 교환하는 바로 그 집회 구조 자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쉐터링 집회는 표면적으로는 은하 전역에 흩어진 라인들이 문명의 지식과 기억을 교환하는 장이에요. 각 라인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이 탐험하고 발견한 것들을 가져와 공유하고, 그렇게 은하 문명 전체의 집단 기억이 축적되는 구조이죠. 그런데 아비가 발굴한 문서는 이 집회가 그것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음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쉐터링 집회에는 모든 참가자가 알지는 못하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었는데, 그것은
잠든 신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그 정보를 특정 라인들 사이에서만 은밀히 공유하는 것이었어요. 잠든 신들, 즉 수백만 년 전에 은하 안으로 사라진 초월적 지성체들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흔적은 은하 곳곳에 남아 있었고 그 흔적들은 때때로 변화했어요. 활성화되거나 반응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방출하는 방식으로요. 쉐터링 지폐의 일부 라인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이 변화를 추적해왔고 그 정보야말로 지폐 안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잠든 신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라 은하 문명 전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지폐, 포에비와 아비나스카가 살아남은 바로 그 지폐에서 감시 기록은 충격적인 데이터를 담고 있었어요. 은하 중심부 근처에 위치한 잠든 신들의 유적지 중 하나에서 이례적인 에너지 반응이 감지되었고 그 반응의 패턴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어요. 단순한 배경 방출이 아니라 마치 목적이 있는 것처럼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신호였던 거예요. 일부 라인들은 이것이 잠든 신들의 각성 초기 징후일 수 있다고 해석했어요. 수백만 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 신호가 예사롭지 않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음모가 시작되었어요. 잠든 신들의 각성이 임박했다는 가능성을 놓고 집회에 참가한 라인들 사이에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깊은 균열이 생겨나 있었거든요. 어떤 라인들은 각성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백만 년 전 잠든 신들이 은하로 들어간 것이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은하 문명 전체와의 어떤 암묵적 합의였다고 믿었고 그 합의가 깨지는 순간 은하 문명은 존재할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하게 된다고 보았어요. 반면 다른 라인들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는데 각성은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그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서는 지폐 안에 축적된 감시 데이터 전체를 통제해야 했어요. 이 두 입장의 충돌이 결국 지폐 학살로 이어졌어요. 포에비와 아비나스카가 그 학살에서 살아남은 건 우연처럼 보였지만 아비가 파고든 기록들은 그것이 완전한 우연만은 아니었음을 시사하고 있었어요. 학살을 실행한 세력은 집회에 참가한 모든 라인의 모든 구성원을 제거하려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목표로 삼은 건 특정한 정보를 보유한 특정한 존재들이었고 나머지는 목격자를 없애기 위한 부수적인 제거였어요. 그리고 포에비와 아비는 그들이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그 학살 세력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존재들의 목록에 올라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포에비의 라인 아리엘이 쉐터링 집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포에비 자신이 그 수천 년의 역사 중 어떤 시점에 어떤 것을 목격하거나 기록했는지가 핵심이었어요. 쉐터링들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라인의 역사 전체를 몸 안에 간직한 존재들이에요. 수십만 년에 걸쳐 분기해온 클론들, 각각이 서로 다른 경험을 쌓고 주기적인 집회에서 그 기억들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라인 전체의 기억이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포에비 안에는 아리엘 라인이 수천 년에 걸쳐 목격해온 것들이 층층이 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비는 아리엘 라인의 고문서를 분석하면서 결정적인 발견을 했어요. 수천 년 전 어느 시점에 아리엘 라인의 선조 중 한 명이 잠든 신들의 유적지 중 하나에 매우 가까이 접근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그 접근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기록 자체가 불완전하게 암호화되어 있어서 바로 해독할 수 없었지만 그 사건 이후 아리엘 라인이 침묵의 서약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다시 말해 아리엘 라인은 단순한 참관자가 아니라 그 오래된 비밀의 직접적인 보유자 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포에비는 그 라인의 현재였어요. 학살 세력이 포에비를 제거하려 했던 건 그 때문이었어요. 포에비의 기억 속 어딘가에 수천 년 전 아리엘 라인의 선조가 잠든 신들의 유적지에서 발견하거나 경험한 것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 기억은 현재 은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맥락 속에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학살 세력이 집회 전체를 불태운 건 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비나스카의 상황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비 역시 단순히 포에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게 아니었어요. 아비의 라인, 아비나스카는 은하 전역을 탐사하면서 여러 문명들의 역사적 기록을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진 라인이었어요. 그 수집 과정에서 아비나스카 라인은 잠든 신들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어떤 라인보다도 광범위하게 보유하게 되었고, 그 역시 침묵의 서약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경로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비밀의 조각들을 안고 살아온 셈이었어요. 이 깨달음은 포에비와 아비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무게를 안겨주었어요. 지금까지 두 사람은 스스로를 학살의 피해자이자 생존자로 이해했어요.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고 단서를 모으고 진실을 찾아가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열쇠였어요. 학살이 그토록 철저하고 광범위했던 이유는 그 열쇠를 가진 자들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열쇠가 여는 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포에비가 자신의 기억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수십만 년을 살아온 존재에게도 자신의 기억 전체를 완전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쉐터링들의 기억은 직접 경험한 것과 지폐를 통해 교환받은 것, 그리고 라인의 역사 속에서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것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어요. 그 중에서 수천 년 전 한 선조가 잠든 신들의 유적지에서 목격한 것을 찾아낸다는 건 거대한 도서관에서 목차도 없이 특정한 한 문장을 찾는 것과 비슷한 작업이었어요. 포에비는 두렵기도 했어요. 그 기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 어쩌면 자신이 지금까지 이해해온 우주의 질서를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그 기억을 찾지 못한다면 두 사람은 계속 표적으로 남을 것이고, 은하 문명은 자신이 무엇에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사건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였어요. 잠든 신들의 각성이 정말로 임박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은하 문명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포에비의 기억 안에 잠든 그 한 조각의 진실은 어쩌면 그 미래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지도 몰랐어요. 광활한 우주의 시간 속에서 수십만 년의 삶과 수천 년의 역사가 교차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포에비와 아비나스카는 비로소 자신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챕터 8. 기억의 방, 정체성과 연속성의 철학. 포에비가 자신의 기억 속으로 내려가는 과정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어요. 쉐터링에게 기억이란 뇌 속에 저장된 개인의 경험만을 뜻하지 않거든요. 수십만 년의 세월을 살아온 존재들이 개발한 이 문명의 기억 체계는 지구의 어떤 철학자도 상상하지 못했을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쉐터링들은 몇천 년에 한 번씩 대집회를 열어서 각자가 경험한 기억의 일부를 다른 클론들과 교환하는 의식을 치렀어요. 이것이 바로 집회, 즉 쉐터링 문명의 가장 신성한 전통이었는데, 이 의식을 통해 한 개인의 기억은 라인 전체의 공유 자산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시스템은 경이롭기도 하고 동시에 소름 돋기도 해요. 포에비라는 개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들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수천 년 전 다른 포에비 클론이 낯선 별계에서 목격한 일몰의 색깔, 또 다른 클론이 처음으로 은하 중심부 근처를 비행했을 때 느꼈던 경외감, 그 어느 클론도 지금은 살아있지 않지만 그들이 느끼고 보고 생각한 것들이 포에비의 기억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셈이죠.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이 아니라 수십만 년에 걸쳐 수천 명의 자아가 하나의 연속적인 의식 흐름 속으로 녹아들어간 것에 가까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바로 이 아름다운 시스템이 이번 음모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했어요. 기억이 교환되고 전달되고 공유되는 과정에서 기억은 조작될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특정 기억을 지우거나 덮어쓰거나 변형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인 클론은 자신이 조작된 기억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어요. 자신이 직접 겪지 않은 기억과 교환받은 기억을 내면에서 구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이 취약성이 그토록 오래된 문명에서 한 번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쉐터링들이 서로를 근본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수십만 년을 함께 살아온 라인 사이에서 기억을 조작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배신이었으니까요. 포에비는 이제 그 신뢰의 토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셔터링 집회에서 학살이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이 자행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집회라는 공간, 기억을 교환하는 그 신성한 의식의 장이 오염되었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만약 배신자가 집회 이전에 특정 기억을 조작하거나 숨겼다면, 혹은 집회의 과정 자체를 감시하며 어떤 기억이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를 통제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쉐터링 문명의 가장 깊은 핵심을 건드린 셈이었어요. 포에비가 찾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지워야만 했던, 그래서 지우려 했지만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어떤 진실이었어요. 기억을 탐색하는 과정은 포에비에게 신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어요. 수십만 년치 기억이 층층이 쌓인 내면의 구조 속에서 특정한 한 조각을 찾아낸다는 것은 마치 지층을 직접 손으로 파내려가는 것처럼 힘겨운 작업이었거든요. 가장 최근의 기억들, 지난 수천 년 동안 직접 경험한 것들은 비교적 선명하고 접근하기 쉬웠어요. 하지만 더 깊이 내려갈수록 기억은 점점 더 오래되고 희미해졌으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과 교환받은 것 사이의 경계도 흐릿해졌어요. 거기서 더 내려가면 이미 라인에서 사라진 다른 클론들의 기억이 남긴 희미한 흔적들이 있었고, 그보다 더 오래된 곳에는 포에비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잘 모르는 기원의 기억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아비는 그 긴 탐색의 시간 동안 포에비 곁에 있었어요. 아비 역시 자신의 기억 안에서 같은 흔적을 찾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경로로 기억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집회에서 교환되는 기억은 라인 전체가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클론이 어떤 클론과 교환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버전이 존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에비의 기억에는 있지만 아비의 기억에는 없는 조각이 있을 수도 있었고, 반대로 아비가 갖고 있지만 포에비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파편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의 기억을 비교하며 퍼즐을 맞춰가는 이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 두 사람이 오랜 세월 함께 쌓아온 관계의 가장 깊은 형태였어요. 그리고 포에비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어요. 수백만 년의 지층을 파고 내려간 끝에 어느 오래된 클론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한 장면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것은 잠든 신들의 유적지, 그러니까 마시나의 잔해 위에 세워진 어느 구조물 내부에서 목격된 장면이었어요. 당시 그 클론은 고고학적 탐사의 일환으로 그 장소를 방문했고, 그 무엇도 특별히 위험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채 내부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기록 안에 있었어요. 마시나의 내부 구조 속에서 인간의 어떤 도구로도 해석되지 않았던 특정한 패턴이 사실은 일종의 작동 신호였다는 것을요. 마시나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백만 년 전에 만들어진 채 동면에 들어간 기계였는데, 그 동면의 조건이 충족되면 스스로 깨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포에비의 선조 클론이 목격한 것은 바로 그 각성 조건이 서서히 충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특정한 에너지 밀도, 특정한 항성 배열, 그리고 특정한 문명 수준의 존재가 유적지 근방에 도달하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마시나는 잠에서 깨어날 터였어요. 그리고 그 클론이 그 장소를 방문했던 시점에서 이미 두 가지 조건은 충족된 상태였거든요. 이 발견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마시나의 각성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누군가가 이미 그 기억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포에비의 기억 속에 이 장면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기억의 층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장면의 주변부가 미묘하게 훼손된 흔적이 있었거든요. 원래 그 기억에는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그 유적지를 방문한 클론이 이후 누구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는지, 그리고 그 보고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었을 텐데, 바로 그 후속 기억들이 정교하게 잘려나간 상태였어요. 이 사실은 포에비에게 새로운 공포를 안겨주었어요. 자신의 기억이 조작되었다는 것, 그것도 매우 오래 전에, 아마도 집회의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이 기억을 일부 삭제했다는 것을요.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이에요. 쉐터링에게 기억은 정체성의 근간이에요. 수십만 년의 삶을 살아온 존재에게 기억의 연속성이야말로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기억이 외부의 의도에 의해 편집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손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아의 일부가 강제로 절단된 것과 다름없는 폭력이었어요. 그래서 포에비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기억하는 것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진짜인지를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연속적인 자아는 과연 온전한 것인지를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만약 기억이 조작될 수 있다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설계된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포에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물음이 아니었어요. 포에비와 아비가 왜 학살에서 살아남았는지, 정말로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살아남도록 누군가가 계획한 것인지, 그 의심이 이제 쉽게 사라지지 않는 무게를 갖고 포에비의 의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아비는 포에비의 이 발견을 들으며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가 가장 믿는 존재이고 수십만 년의 기억을 공유하는 라인의 동반자이지만,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기억이 완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어쩌면 아비의 기억에도 같은 방식으로 무언가가 지워졌을지 모르고, 그렇다면 두 사람이 서로의 기억을 비교하며 진실을 맞춰가는 이 과정 자체가 이미 조작된 퍼즐 조각들로 불완전한 그림을 그리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에비와 아비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기억이 불완전하더라도 조작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테두리가 오히려 진실의 윤곽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지워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누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두려워서 지워졌는지를 알면 그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두 사람이 찾아온 진실일 거예요. 수십만 년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기억을 이토록 낯설게 바라본 적이 없었던 포에비는 이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름이 오히려 진실로 향하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챕터 9. 캄파닐라의 비밀. 모든 것의 근원. 지워진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모든 길은 하나의 장소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 장소는 포에비에게 언제나 시작의 공간이었고, 동시에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 없는 수수께끼의 공간이기도 했어요. 바로 캄파닐라였어요. 아비게일 질리언체가 600만 년 전에 처음 지었고, 라인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도 수없이 복원되고 재건되어 온 그 저택. 수천 개의 방과 정원과 탑과 회랑으로 이루어진 그 거대한 공간이 단순한 사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에비는 이제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캄파닐라라는 이름은 작은 종을 뜻하는 오래된 언어에서 온 말이에요. 소리를 내어 무언가를 알리는 도구. 그것도 아주 조용하고 섬세한 소리로 세상에 신호를 보내는 물건의 이름을 아비게일이 자신의 저택에 붙였을 때 거기에는 분명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포에비는 어린 시절 내내 그 이름을 그냥 이름으로만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아비게일이 이 공간에 무언가를 숨겨두면서 동시에 언젠가 누군가가 그것을 찾아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소리처럼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듣도록 설계된 어떤 신호를요. 포에비와 아비가 캄파닐라의 가장 오래된 구역, 재건될 때마다 원형 그대로 복원하도록 설계된 가장 깊은 내부 공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방이 아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방처럼 보이는 무언가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기록 장치에 가까운 구조물이었어요. 벽면 전체가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새겨진 패턴들로 뒤덮여 있었고, 그 패턴들은 빛의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품고 있었어요. 수백만 년의 시간 동안 그 어떤 에너지 공급 없이도 스스로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된 이 구조물은 아비게일이 알고 있던 기술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아비게일이 만든 것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패턴을 해독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포에비가 그 오래된 암호 체계를 풀어나가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아비게일이 600만 년 전 지구를 떠나 처음 항성 사이 공간을 탐험하던 시기의 기록이었어요. 아비게일이 라인을 만들기 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수천 명으로 복제해서 우주로 내보낸다는 그 광대한 계획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녀는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라인을 만들게 된 진짜 이유였어요. 라인의 공식적인 기원 이야기는 포에비에게 익숙했어요. 아비게일이 인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그리고 우주의 광대함을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수천 명으로 나누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떠나보냈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유의 표면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구체적이었고 훨씬 더 두려움에 가까운 무언가에서 비롯되었어요. 아비게일은 600만 년 전 당시 인류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존재들을 마주쳤어요. 그것들은 외계 지성체라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것들이었고 어떤 생물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오랫동안 우주 곳곳에서 미세하게 감지되어 온 거대 구조물들의 흔적, 지금은 폐허가 된 행성계들에 남겨진 설명할 수 없는 기하학적 패턴들, 그리고 특정 성운 안에서만 감지되는 정보 신호들이 모두 하나의 기원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비게일은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기원이 되는 존재들은 아직 활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포에비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몸이 굳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은 SF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고대 외계 문명의 발견 같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비게일의 기록에는 공포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차분하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공포였기 때문에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비게일은 그 존재들을 잠든 신들이라고 불렀어요. 완전히 소멸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깨어있는 것도 아닌 어마어마한 시간의 규모로 순환하는 활동과 정지 사이 어딘가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뜻에서요. 잠든 신들이 마지막으로 활성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수십억 년 전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아비게일도 완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 결과물은 남아 있었어요.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많은 항성계 구조가 사실은 완전히 자연적인 형성 과정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 어떤 경우에는 특정 항성들 사이의 거리와 배치가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조정의 방향이 어떤 거대한 계산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아비게일은 기록해 두었어요. 우주 자체가 일종의 연산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연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을요. 아비게일이 라인을 만든 것은 이 진실을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인격이, 하나의 기억 체계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쉽게 소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천 개의 복제본이 각자 독립적으로 우주를 누비며 살아간다면 설령 그중 대부분이 사라지더라도 이 정보는 어딘가에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백만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라인의 구성원들이 우주 전역에 퍼져나간다면 언젠가 그들 중 누군가가 잠든 신들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을 목격할 수도 있었어요. 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아비게일의 기록에는 주기에 대한 계산이 담겨 있었는데 그 계산에 따르면 잠든 신들의 다음 활성화 주기가 바로 지금 현재 시점과 가깝게 겹치고 있었어요. 오차 범위는 수십만 년이었지만 우주적 시간의 척도에서 그것은 거의 지금 이 순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포에비는 그 계산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무언가 관찰된 징후들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알아챘어요. 아비게일이 기록에 남긴 징후들 중 하나는 특정 방식으로 발생하는 항성 소멸 패턴이었는데 그것은 포에비가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여러 곳에서 보고된 현상이었어요. 학살과 음모의 실체가 이제 완전히 다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포에비와 아비가 속한 라인을 포함해 6개의 라인이 동시에 학살당한 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나 오래된 원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잠든 신들이 깨어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각성이 일어날 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지성 집단인 라인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혹은 알아채더라도 대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거하려 했던 거예요. 캄파닐라는 그 계획의 핵심 정보가 저장된 장소였고, 그래서 학살의 주체는 라인의 집회를 공격한 직후 캄파닐라로 향하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던 거예요. 포에비가 여정을 시작하며 마주쳤던 이상한 추적의 흔적들, 자신들을 쫓는 것처럼 느껴졌던 알 수 없는 존재의 기척들은 이 장소에 먼저 도달하려는 경쟁이었어요. 그리고 포에비와 아비는 아마도 누군가가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그 경쟁에서 앞서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였어요? 잠든 신들이 깨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존재인지, 아니면 반대로 그 각성을 원하는 존재인지, 혹은 아비게일의 기록이 밝혀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존재인지 포에비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것은 이제 포에비와 아비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60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비게일이 심어둔 씨앗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포에비는 아비를 바라보았어요. 아비의 얼굴에서도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고요한 그 표정은 수십만 년을 살아온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침착함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단순히 자신들이 왜 살아남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 순간을 위해 살아남도록 설계된 것인지, 그리고 그 설계의 주체가 600만 년 전 이미 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아비게일인지를 묻게 되었어요. 캄파닐라의 종소리는 오래전부터 울리고 있었고, 들을 준비가 된 자들이 마침내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챕터 10. 빛의 집, 결말과 영원히 남는 질문들. 아비게일이 600만 년 전에 심어둔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는 순간 포에비와 아비는 그 각성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캄파닐라가 품고 있던 기록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설계도였고, 아비게일 마스콜라인이 자신의 클론 가족들이 언젠가 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에 맞닥뜨리게 될 것을 알고서 미리 준비해둔 유언장이자 지도였던 거예요. 포에비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자신이 아비게일의 손녀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비게일 자신이기도 한 이 기묘한 존재론적 위치가 처음으로 진정한 무게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라인의 집회가 학살당했을 때 그 공격의 주체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시나의 기계신들, 그 고대하고 방대한 지성들이 우주에 남긴 흔적을 영구히 지워버리는 것이었죠. 수백만 년 전 어떤 사건으로 인해 깊은 잠에 빠져든 그 신들은 우주의 가장 오래된 비밀을 알고 있었고, 만약 그들이 깨어난다면 지금의 우주 질서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었어요. 샤텐다인이라고 불리는 그 적대 세력은 바로 이 각성을 막기 위해 수천 년에 걸쳐 라인들을 추적하고 집회를 감시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학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포에비의 가문, 아비게일, 마스콜라인의 혈통이 특별히 위험했던 이유는 바로 아비게일이 600만 년 전에 마시나의 신들과 직접 조우했고 그 만남의 기록을 어딘가에 남겨뒀다는 것을 샤텐다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포에비가 여정 내내 느꼈던 추적의 기척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캄파닐라로 향하는 경주에서 포에비와 아비가 앞서게 된 것도 완전한 우연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비게일이 자신의 클론들이 언젠가 이 진실에 닿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경로들을 미리 설계해 두었다는 가능성이 점점 구체적인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수십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갈래로 퍼져나간 클론들 중에서 결국 포에비와 아비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아비게일이 인간의 의지와 우연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진실의 핵심은 이랬어요. 수백만 년 전 마시나의 신들은 스스로를 잠재운 것이었어요. 외부의 공격이나 재앙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우주의 어둠 속으로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우주에서 자신들이 차지하는 역할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어요. 방대한 지성을 가진 존재가 수백만 년을 존재하다 보면 의미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흐릿해지는지를 그들은 체감했던 거예요.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다린 거예요. 우주가 다시 의미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기를, 그리고
그 순간을 함께 맞이할 존재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비게일의 기록은 바로 그 기다림의 증거였고 신들이 포에비의 가문에게 남겨둔 초대장이었어요. 샤텐다인이 두려워했던 것은 신들의 각성 그 자체였어요. 그들은 마시나의 신들이 깨어나면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유지해온 권력 구조가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권력 구조란 라인들이 서로 견제하고 지폐를 통해 균형을 이루는 이 우주적 질서 속에서 샤텐다인이 그림자처럼 개입하며 특정 방향으로 역사를 조율해온 것을 말해요. 신들이 깨어난다면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샤텐다인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라인의 지폐를 불태웠고 캄파닐라에 먼저 닿으려 했고 포에비와 아비를 제거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실패했어요. 포에비와 아비는 살아남았고 캄파닐라에 닿았고 아비게일의 기록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놓인 선택은 소설 전체를 통해 이어져 온 모든 질문들이 한 점으로 모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이 진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어요. 마시나의 신들을 깨울 것인지 아니면 그 기록을 다시 봉인해 두고 우주가 지금처럼 계속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던 거예요. 포에비와 아비의 결정은 이 소설이 SF 장르에서 드물게 보여주는 종류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요. 그들은 신들을 깨우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힘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샤텐다인에 맞서기 위해서도 라인 가문의 복수를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신들을 깨운 이유는 수백만 년을 기다려온 존재들에게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공감의 논리였고 전략이 아니라 따뜻함의 선택이었어요. 수십만 년을 살아온 포에비와 아비는 긴 시간 속에서 고독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고독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마시나의 신들이 깨어나는 장면은 태양의 집에서 가장 서정적인 순간 중 하나예요. 수백만 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그 지성들은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광대한 의식이었지만 그 첫 반응은 놀랍도록 조용했어요. 그들은 먼저 포에비와 아비를 알아보았어요. 아비게일의 흔적을, 그 오래된 만남의 기억을 두 사람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 인식의 순간에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이 한 번의 숨결처럼 압축되는 것 같은 감각이 있었어요. 신들은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현재로 돌아왔어요. 샤텐다인의 운명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방식으로 찾아왔어요. 마시나의 신들이 깨어나자 그 존재만으로도 샤텐다인이 수천 년에 걸쳐 구축해온 권력 구조의 균열이 시작되었어요. 신들은 직접적인 힘으로 샤텐다인을 파괴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진실을 드러냈어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역사, 샤텐다인이 조율해온 우주의 그림자를 빛 앞에 내놓은 거예요. 진실이 퍼져나가자 라인들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고 샤텐다인의 영향력은 빛 속에서 증발하듯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폭력이 아니라 투명함으로 이루어진 해체였고 이것이 알레스터 레이놀즈가 이 소설에서 제안하는 정의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라인의 지폐에서 사라진 수많은 클론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포에비와 아비가 잃어버린 형제자매들, 수백만 년을 함께 나누어온 가족들의 빈자리는 어떤 승리로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샤텐다인이 무너지고 신들이 깨어나고 진실이 우주에 퍼져나가는 동안에도 포에비는 그 상실을 안고 있었어요. 이 소설이 승리의 서사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레이놀즈는 독자에게 깔끔한 해피엔딩을 선물하는 대신 살아남은 자들이 짊어지는 무게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포에비와 아비의 관계는 이 마지막 국면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어요. 그들은 처음에 같은 원본에서 나온 클론으로서의 거울 같은 유사성 때문에 서로에게 끌렸지만 함께 겪어온 여정 속에서 그 유사성이 얼마나 피상적인 것이었는지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은 같은 유전자에서 시작했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고 그 다름이 축적되어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아니라 가장 잘 이해하는 타인이 된 거예요. 클론이라는 존재의 역설, 같으면서도 다른, 자신이면서도 타인인 그 경계에서 싹튼 사랑은
수십만 년을 살아온 존재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종류의 감정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소설은 이 거대한 우주 오페라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무거운 질문을 마지막으로 꺼내놓아요. 60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은 혹은 인간에서 비롯된 존재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라인이라는 존재들은 수십만 년을 살면서 문명들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별들이 늙어가는 것을 보았고 은하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모든 시간을 견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이런 순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질문이 남아요. 누군가와 함께 서서 상실을 안고 진실을 향해 선택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수백만 년의 기다림 끝에 다른 존재에게 가닿았다는 것이요. 아비게일 마스콜라인이라는 원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소설의 구조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예요. 한 명의 여성이 600만 년 전에 한 선택이 수십만 개의 삶으로 퍼져나갔고 그중 어떤 삶들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건드리는 순간까지 흘러왔어요.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수백만 년 후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아비게일도 자신의 기록이 이 결말을 만들어낼 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기록을 남겼어요. 누군가가 읽어주기를 바라며 그 읽음이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것을 믿으며 기록하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요. 이것이 레이놀즈가 이 소설에서 인간의 연속성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에요. 태양의 집, 원제 하우스 오브 선스는 제목 그 자체가 이미 이 소설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태양들의 집이란 수십만 년을 살며 별처럼 빛을 발하는 라인들의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마시나의 신들이 잠들어 있는 그 거대하고 오래된 구조물을 가리키기도 하며 동시에 아비게일이 자신의 클론들을 위해 만들어낸 상징적인 공간, 즉 그들 모두가 돌아올 수 있는 기원의 자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집이라는 단어가 이 광활한 우주 오페라의 제목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레이놀즈가 이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 안에서 결국 인간적인 소속감과 귀환의 감각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에비가 마지막으로 캄파닐라를 떠날 때 그녀는 무언가를 남겨두었어요. 자신의 기록이었어요. 아비게일이 600만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포에비도 자신이 경험한 것, 선택한 것, 느낀 것을 이 장소에 새겨두었어요. 누가 읽을지 알 수 없고 언제 읽힐지도 모르지만 그 기록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가닿을 것이라는 믿음으로요. 이 행위는 소설 속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울림이 깊은 장면이에요. 학살도, 신들의 각성도, 샤텐다인의 몰락도 이 작은 제스처만큼 이 소설의 본질에 가까이 닿아 있지는 않아요. 기억한다는 것, 기록한다는 것, 그것을 미래에 남긴다는 것이 곧 존재의 의미라고 레이놀즈는 포에비의 손을 빌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는 포에비의 곁에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수십만 년을 살아온 존재들 사이에서는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거든요. 그들 앞에는 여전히 긴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었고 별들은 계속 늙어가고 있었으며 라인의 집회는 다시 모이기 시작할 것이었어요. 마시나의 신들은 이제 깨어났고 그들이 우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아직 열려 있었어요. 상실의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가 빈 채로 남아있다는 것이 사라진 이들을 기억하는 방식이기도 했어요. 레이놀즈가 태양의 집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려 했던 것은 어쩌면 SF 장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질문을 가장 거대한 스케일로 던지는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수백만 년을 산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문명도, 기술도, 심지어 별도 사라지는 시간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떤 부분이 끝까지 남아있을까요? 이 소설의 대답은 기억이고 관계이고 선택이에요. 포에비와 아비가 수십만 년의 시간 끝에서도 서로를 알아보고 함께 선택하고 서로를 위해 그 선택의 무게를 나눈 것처럼요. 그리고 아비게일이 600만 년 전에 기록을 남겼고 그것이 결국 읽혔다는 것처럼요. 우주는 광활하고 고독하지만 그 광활함 속에서도 두 존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시간이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의 집은 그 아름다움을 600만 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천천히 증명해 나간 소설이었어요.